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흥미로운 내용을 전달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F5입니다. 이번에는 엔진엑스가 들려주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라는 내용으로 시리즈 웨비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총 4개의 시리즈로 이루어져 있으며 첫 번째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기초,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을 위한 API 게이트웨이, 그리고 세 번째는 쿠버네티스에서의 애플리케이션 보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던 앱 배포 시 보안 고려 사항이라는 내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첫 번째 에피소드인 마이크로 서비스의 기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젠다는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앱들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스테리한 마이크로 서비스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에 참여하시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양한 경품 많이 준비했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준비한 4개 시리즈 웨비나에 전체 참석을 해주신 분들 중 3분을 추첨해서 갤럭시 버즈 라이브 전달드릴 예정이오니 꼭 4개 시리즈 웨비나 모두 참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를 시작하기에 앞서 마이크로 서비스란 무엇인가에 대한 짧은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What are microservices? Microservices refers to an application architecture pattern of modern software development. Older application architecture frameworks, often referred to as monoliths, make competing against digital native companies near impossible. Microservices architecture is a progression of service-oriented architecture, or SOA, which structures an application as a collection of loosely coupled services. Each of these services provides a unique need of the application. Benefits of microservices include rapid feature delivery, continuous deployment, hybrid cloud or multi-cloud hosting, and multi-language and framework support. There's a variety of open source and proprietary software available to build microservice-based applications. But at a basic level, the microservices application stack needs a packaging layer, likely Docker containers, an orchestration layer to deploy these containerized services. Kubernetes is quickly becoming the industry standard, and some sort of proxy or service mesh to connect the services and apply application logic. Overall, a microservices approach to application development gives greater flexibility, reliability, and scalability to developers, IT, and to the business. Ready to break up with your monolith? Visit nginx.com/microservices. 마이크로 서비스가 무엇인지 조금은 감이 오시나요?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웨비나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중철 부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최영대리님 멋진 오프닝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F5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지역을 지원하고 있는 솔루션 엔지니어 권중철입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기초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란 무엇인지, 왜 마이크로 서비스가 필요한지,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에는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프로덕션 환경에 적용하려고 고민 중이시거나 또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 다닐라 방식의 모놀리식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유용한 솔루션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는 F5 네트워크스 코리아에서 엔지니어 리더로 일하시는 김재용 이사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션 중에 Q&A 박스에 질문을 주시면 실시간으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제목 그대로 마이크로 서비스의 기초에 대해 얘기를 하는 시간이므로 내용에 나오는 솔루션이나
구성 요소에 대한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편안하게 큰 숲을 보신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께 이 질문으로 세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마이크로 서비스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까? 입니다. 이 질문은 사전에 여러 F5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드린 질문이기도 합니다. 현재 마이크로 서비스를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사용 중이신지, 여러분의 서비스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적용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결과해 보시면 가장 높은 순위로 약 35% 이상의 고객분들이 아직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또 다음 높은 순위로 약 34%에 해당하는 분들이 프로덕션 환경에서 마이크로 서비스와 기존 모놀리식 아키텍처를 동시에 운영 중이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신 분들은 앞으로 얘기 나눌 쿠버네티스와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미 잘 적용하여 사용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결과로 보면 60% 이상의 많은 분들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처음 접하거나 아직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션을 통해서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초기 유럽 조선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초기 유럽 조선업으로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의아하실 수 있겠지만 서로 다른 조직이 같은 산업에 대한 기술적 문제에 있어서 각기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 중에 하나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1500년대경 유럽 전역 조선 산업의 현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배를 건조하는 모든 작업이 한 장소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이 방식을 오늘날의 단일 유닉스 서버에서 운영되는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이나 콜로케이션된 리눅스 서버에서 운영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입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베니스의 조선소 모습입니다. 배를 건조하는 방식이 기능별로 작은 단위로 나뉘어서 여러 곳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니스에서는 배의 각 구성 요소를 만드는 기능을 분할했으며 노를 책임지는 곳과 도출 책임지는 곳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리고 배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 요소를 모아 조립하여 최종 선박을 완성했습니다. 한 곳에서 모든 작업을 해야 했던 왼쪽의 방식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오늘날의 마이크로 서비스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베니스의 건조 방식과 같은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는 왼편의 모놀리식 방식보다 높은 생산 효율성으로 당시 조선 산업에 큰 혁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앞에서 보신 유럽과 베니스 조선업의 예를 통해 배운 것을 우리의 애플리케이션 인프라와 오래된 모놀리식 앱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고객을 위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 앱을 만들 때 이 그림에서 보신 것과 같이 모든 작업에 있어서 개발, 구축, 테스트, 배포, 그리고 릴리즈의 순서를 반복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슬라이드의 왼쪽 예를 보시면 이 셋과 같은 15년 전의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이 생각이 납니다. 이 셋 구축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셋이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집약적 구축 프로세스인지, 그리고 각 고객 환경에 따라 하나하나 커스터마이징 되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 있는 고객이 15년 전에 셋을 구입했다면 그 고객은 그 셋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엔지니어 팀도 함께 구매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엔지니어 팀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싱가포르에 있는 고객의 데이터 센터나 사무실을 직접 방문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플리케이션 운영 기간 동안 유지 관리되는 하나의 큰 셋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오늘날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들을 갖게 되어 이 같은 모놀리식 모델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필요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특정 파트만 빌드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설치나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특정 엔지니어링 파트는 해외에도 둘 수 있습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승객 관리, 빌링, 운전자 관리 같은 모듈화된 구성 요소를 필요에 따라 가져와 서비스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화면 왼편 쪽에서와 같이 각 구성 요소가 여전히 개발, 구축, 테스트, 배포, 릴리즈 프로세스를 거치지만 아주 큰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설계, 구축, 배포에 수년이 걸리는 초대형 헤비급 아키텍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각 구성 요소를 구축하는 작업을 분산할 수 있고 승객 관리 또는 웹 UI 구축만 담당하는 팀을 따로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결제 및 해당 결제와 관련된 나머지 API만 구축하는 별도의 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키텍트 팀에서 2주마다 최신 버전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최신 버전의 승객 앱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통합하여 전체 애플리케이션의 새 버전을 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왼쪽 모놀리식 아키텍처에서 벗어나 오른쪽 개별 구성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적용한 형태입니다. 이때 마이크로 서비스를 준비해야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의 큰 구성 요소를 작은 구성 요소로 나누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적용과 맞물려 인프라와 관련된 서비스 관리 방법이나 운영 방법에도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 모놀리식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중 영구적 배포 방식 대신 컨테이너나 VM을 사용한 배포 방식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개발, 배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고정된 정적 인프라에서 코드형 인프라 에즈 코드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프라의 코드화로 오토메이션을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유연하고 빠르게 배포 가능한 인프라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가 필요한 영역으로 사일로 형태의 팀 구성을 데브옵스 문화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사일로 형태의 팀보다는 데브옵스 문화로 이동해야만 빠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환경의 많은 부분이 기술뿐만 아니라 개발 배포 방식, 컨테이너로 이동, 사내 문화와 이를 처리하는 방법도 함께 변경되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놀리식 아키텍처가 무엇인지 그리고 모놀리식 아키텍처가 마이크로 서비스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고 또 마이크로 서비스에는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하기에 가장 망설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니다. 이 마이크로 서비스로의 전환에 대한 고민은 여러분의 서비스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를 처음 접하거나 도입을 고려하는 시점에서는 기술과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키텍처에 익숙해지고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 마이크로 서비스를 배포하기 시작하면 로깅, 가시성, 모니터링, 보안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이 결과와 거의 비슷한 의견을 갖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런 고민들을 들어드릴 수 있도록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유연하게 결합되고 독립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소규모 서비스로 단일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접근 방식이라고 정의됩니다. 여기서 언급된 5가지 특징 중 유연한 결합, 독립적 배포 등은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 변화와 환경 변화가 필요하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중에서도 마지막에 있는 소규모 팀 단위 구성의 필요성에 관한 재미있는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아마존 회사에는 피자 두 판의 규칙, 투 피자 룰이란 것이 있다고 합니다. 피자 두 판의 규칙, 이 이름에서 이미 힌트를 얻으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규칙은 아마존 사무실 회의에 참석자 수를 결정하는 지침이라고 합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회의의 참석자 수는 두 판의 피자를 먹을 수 있을 만큼 작아야 합니다. 한 판을 보통 2~3명이 먹을 수 있으니 두 판이면 5~6명 정도의 양입니다. 베조스가 아마존이 스타트업이었을 당시에 이 피자 두 판 규칙에 따른 회의와 소규모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분산되고 창의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를 소규모로 유지하기로 한 베조스의 규칙은 과학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에 걸친 팀 성과와 관련한 한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팀의 최저 구성원 수는 5~6명이며 실제 작업팀은 10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팀 내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팀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팀이 크면 클수록 업무 생산성이 늘어나는 대신 커뮤니케이션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규모 팀 단위를 구성하는 것이 유연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구성 요소이면서 또 여러분의 인프라 어딘가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은 컨테이너일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가상 머신에 익숙하고 VM을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컨테이너 환경을 보다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컨테이너는 가상 머신에 비해 훨씬 작고 가벼우며 컨테이너의 기능은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 코드 중에 일부이거나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애플리케이션 중에 가장 작은 설치 공간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머신에 엔진엑스 웹서버를 설치할 때 가상머신에는 여전히 운영체제가 필요하고 운영체제에는 엔진엑스 웹서버를 설치해 필요치 않는 엄청난 수의 라이브러리와 기타 파일들로 인해 불필요한 디스크 사용량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엔진엑스 웹서버를 설치한다면 운영체제가 따로 필요치 않고 엔진엑스 웹서버만 설치되는 최소한의 디스크를 사용해서 웹서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나 그에 필요한 환경, 요구사항을 이미지로 만들 수 있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것만 이미지에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구성 요소를 컨테이너 이미지로 만들면 노트북이나 VM웨어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 어디에서나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10메가 컨테이너 또는 20메가, 30메가 컨테이너가 있을 수 있고 기능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로서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구성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또 서버리스 컴퓨팅 개념에 익숙할 수 있는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이고 일반적으로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구성할 때에도 컨테이너를 사용합니다. 여러 종류의 컨테이너 런타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하면 도커를 생각하게 됩니다. 도커는 거의 컨테이너에 대한 표준 런타임이고 도커를 지원하는 모든 것에서 해당 컨테이너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맥에서 도커를 인스톨하고 저만의 컨테이너 이미지를 실행해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
컨테이너로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 고민할 때 우리는 이러한 환경을 관리할 무언가가 필요하고, 이때 쿠버네티스가 바로 그 훌륭한 솔루션입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은 해당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실행할 타이밍과 위치를 결정하는 기능입니다. 컨테이너의 이점 중 하나는 하나의 VM을 실행하는 곳에서 수십, 수백 개의 컨테이너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쿠버네티스가 사용자의 정의에 따라 컨테이너를 특정 환경에서 언제, 어디에, 어떻게 실행할지를 처리하는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입니다. 그럼 잠시 쿠버네티스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성 요소로 노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드는 데이터 센터의 렉에 장착되어 운영되는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쿠버네티스가 노드 간의 컨테이너를 할당하고 컨테이너에 올라간 애플리케이션이 해당 노드에서 서비스를 담당하게 됩니다. 노드 간에는 내부 네트워킹용 가상 스위치가 있고 여기에 수행할 작업에 대한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내부 네트워크는 꽤 복잡하고 오늘 내용에서 다루기보다는 다음 웨비나의 주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쿠버네티스의 내부 네트워킹이 있고 그것은 RP 관리, 파드 간 통신 같은 작업을 처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파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파드는 컨테이너 관리와 컨테이너가 실제 실행되는 공간입니다. 파드는 쿠버네티스가 컨테이너를 정의하고 컨테이너가 언제 실행할지 파드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이는 컨테이너의 메타데이터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잠시 뒤에 얘기할 인그레스 컨트롤러로 내부 서비스를 외부로 노출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그 앞단에 외부 로드 밸런스가 위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쿠버네티스의 구성 요소가 있고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크로 서비스란 무엇인지, 컨테이너, 쿠버네티스와 같은 기술 요소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쿠버네티스와 같은 인프라의 일상적인 운영, 관리 전반을 책임지는 관리자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서비스가 모놀리스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동함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에서 기존 개발자와 데브옵스 분들이 자체 환경에서 자체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많은 개발자들이 하나의 특정 언어에 특화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특정 언어 개발자이면서 자신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환경을 운영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듯이 그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데브옵스 문화에서 말하는 시프트 레프팅, 좌측으로 이동이라고 하며, 이는 이제 더 많은 관리 부담이 개발자에게 옮겨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일부 개발자는 이러한 환경에서도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방화벽 보안의 부담을 개발자에게 맡기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인 워크플로우를 보면 개발자들은 화면의 상당 부분의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브옵스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기업에서는 전통적인 방식대로 운영팀, 데브옵스, IT팀 또는 네트워크 팀에서 방화벽, 모니터링, 로깅 같은 부분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 서비스 프로덕션 레벨의 쿠버네티스 인프라를 운영할 때에는 전통적인 사일로 방식으로는 더 이상 빠른 대응과 서비스의 고투마켓 타이밍을 따라가기 힘듭니다. 방화벽 정책, 모니터링, 로깅 같은 운영적인 측면의 구성 요소를 또한 패키지와 코드화되어 오토메이션 파이프라인에 들어가야 합니다. 새로운 보안 이슈나 모니터링 이슈가 발생을 한다면 뎁스에고스 쪽에서 리뷰를 하고 정책을 업데이트하면 해당 패키지가 앱의 코드 업데이트와 함께 자동으로 서비스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프로덕션 레벨의 쿠버네티스 또는 프로덕션 레벨의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 얘기할 때 데브옵스 문화가 더욱 잘 정착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쿠버네티스를
프로덕션 레벨로 확장해 가다 보면 모놀리스와 비교해서 마이크로 서비스의 네트워크 부분에서 회의적인 의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놀리식 아키텍처에서 스태틱 네트워크 디자인이 잘 되어 있다면 모놀리식 서비스에서는 네트워킹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놀리식 네트워크에 DMZ가 있고 인바운드 트래픽에 대해서 해당 트래픽이 어떤 작업을 수행할지에 대해 아주 디테일하고 엄격한 IP 테이블 규칙 또는 방화벽 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비의 안티바이러스와 같은 시큐리티 런타임이 적용되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모놀리식 서비스의 네트워크 환경에서 잘 자리 잡고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변경되는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할 때마다 네트워크도 함께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 서비스로 네트워킹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모든 구성 요소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레이어 7에서 일반적인 네트워킹의 요구사항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레이어 7은 각 앱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합니다. 이와 같은 컨테이너화된 서비스에서 레이어 7 트래픽 매니지먼트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트래픽을 매니지먼트 할 때 데이터 플레인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데이터 플레인은 어플리케이션이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통신하는 인프라의 일부입니다. 모놀리스 서비스에서는 이 부분을 네트워크 구성 요소라고 불렀지만 마이크로 서비스 쿠버네티스에서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가 이동하고 통신하는 네트워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데이터 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쿠버네티스의 노드 확장과 같은 매니징 작업에만 초점을 맞추고 어플리케이션 데이터가 없는 네트워크의 다른 부분을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레이어 7 고가 형성과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데이터 플레인이 언급이 되고 인그레스와 서비스 메시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마이크로 서비스가 무엇인지,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고민과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 전반적인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전히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아야 할 기술이나 구성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면 마이크로 서비스란 큰 그림을 보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의 구성 요소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그레스 컨트롤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는 컨테이너로 시작한다는 것을 앞에서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런타임으로는 도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으로는 쿠버네티스로 시작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컨테이너로 서비스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는다면 내 어플리케이션으로 무엇을 하든 사용자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부에서 모든 로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터프라이즈용 프로덕션 환경에서 개발자가 코드를 푸시한 후에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은 결국 사용자에게 이 서비스를 어떻게 외부로 공개할 것인가 하는 방법입니다.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안에 준비된 서비스를 외부로 공개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많은 분들이 어떤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쿠버네티스를 사용 중이시고 사용 중인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있다면 어떤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결과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기본 쿠버네티스 인그레스 컨트롤러입니다. 이 기본 컨트롤러는 엔진엑스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엔진엑스 인그레스 컨트롤러입니다. 여기 나열된 인그레스 컨트롤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엔진엑스 인그레스 컨트롤러와 엔진엑스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한 쿠버네티스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완전히 다릅니다. 엔진엑스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하는 무료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있고 다이나믹 리로드, API 매니지먼트, 엔터프라이즈급 로드 밸런싱을 추가한 유료 엔진엑스 플러스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여기서 엔진엑스 플러스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유료 서비스인 만큼 오픈소스에서 지원하지 않는 고급 기능과 기술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엔진엑스 인그레스 컨트롤러와 쿠버네티스에서 사용하는 디폴트 엔진엑스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엔진엑스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는 부분은 동일하지만 완전히 다른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F5 컨테이너 인그레스 서비스는 F5 빅IP를 인그레스 컨트롤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화된 솔루션입니다. 이런 특징들을 고려하셔서 원하는 기능에 따라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그레스 컨트롤러의 기능을 간단히 보면 노드 클러스터에 대한 로드 밸런싱과 경로 라우팅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쿠버네티스의 인그레스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요청에 대한 로드 밸런싱, TLS, SSL 인증서 처리, 도메인 기반 가상 호스팅, 특정 HTTP 경로 라우팅 등의 규칙들을 정의해둔 자원이고 이런 규칙들을 실제로 동작하게 해주는 것은 인그레스 컨트롤러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별다른 설정 없이 각 클라우드 업체에서 제공하는 로드 밸런스 서비스들과 연동해서 인그레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지만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직접 인그레스와 연동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클러스터 안에 여러 개의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배포할 수 있고 어떤 컨트롤러를 사용할지는 간단한 설정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인그레스 컨트롤러 활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특정 유저만 특정 버전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내주는 조건부 라우팅에 사용할 수 있으며 A/B 테스팅, 카나리 디플로이먼트 같은 배포 방식을 활용해서 새로운 버전의 어플리케이션을 안전하게 배포하거나 롤백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오류 페이지 방지를 위한 서킷 브레이커, 레이튼 리미팅, 인증, 웹 방화벽 같은 기능을 지원하고 이런 기능을 통해서 손쉽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엔진엑스 인그레스 리소스의 구성에 대해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 리스트된 대부분의 기능들을 보시는 인그레스 리소스 정책으로 디테일하게 설정해서 인그레스 컨트롤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복잡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책을 템플릿화해서 원하는 만큼 다양하게 맞춤형 구성을 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 인그레스를 배포할 때 마이크로 서비스에 더 적합하고 더 효율적인 운영 모델을 보겠습니다. 인그레스 컨트롤러의 각 기능을 분할해서 특정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네브옵스 팀에 트래픽 분할을 제공할 수 있고 해치에서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정책을 보안팀에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무엇인지 또 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활용 사례와 엔진엑스 인그레스 리소스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는 클러스터 내에서 네트워킹과 보안을 책임지는 서비스 메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메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 서비스 메쉬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으신 분들은 서비스 메쉬를 들어보셨거나 이미 도입하여 사용 중이실 겁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22% 정도는 아직 사용할 계획이 없으시고 20%는 또한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를 고려 중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메쉬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스티어를 사용 중이실 겁니다.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분들은 서비스 메쉬를 모른다고 답하였습니다. 서비스 조직의 대부분이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아니거나 쿠버네티스와 같은 데브옵스 환경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아니라면 아직 잘 모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메시 자체가 인프라의 로레벨 파트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서비스 메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어디에 서비스 메시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부에 들어오는 인바운드 트래픽과 그것을 로드 밸런싱하는 인그레스 컨트롤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트래픽이 유입이 되면 쿠버네티스가 트래픽을 레이어 3, 레이어 4 커넥션 유형으로 트래픽을 전환하기 때문에 이를 노스 사우스 트래픽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지난 트래픽은 서비스 메시가 없으면 특정 서비스로 바로 보낼 것이고 거기에는 관련된 레이어 7 네트워킹이 없습니다. 모두 레이어 3, 레이어 4 트래픽 뿐입니다. 그러나 서비스 메시를 도입하면 클러스터 내의 트래픽에 레이어 7 네트워킹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내에 서비스 투 서비스 또는 파드 간 트래픽을 일반적으로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이라고 부르고 이를 서비스 트래픽이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예로 본 마이크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의 클러스터 내부에서 승객 앱 부분이 빌링 앱 부분과 통신해야 할 때 바로 서비스 투 서비스 트래픽인 것입니다. 서비스 메시는 서비스 투 서비스 트래픽의 레이어 7 보안 및 가용성을 높이고 클러스터 내의 서비스 트래픽을 최적화해서 서비스의 안정과 효율성을 높이는 솔루션입니다. 앞부분에서 쿠버네티스를 운영 중일 때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가시성과 보안에 대한 솔루션이 바로 이 서비스 메시입니다. 조금 더 간단히 서비스 메시를 정의하면 클러스터 내에서 서비스 간 레이어 7에 관한 것이고 쿠버네티스 내에서 로레벨의 컨테이너 네트워크 환경으로 가용성, 로드 밸런싱, 보안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메시는 레이어 7의 로드 밸런싱과 보안을 담당하는 솔루션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비스 메시에서 보안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레이어 7 엔드포인트를 연결하는 방법을 보면 로드 밸런스 간 연결이고 우리는 이것을 사이드카라고 부릅니다. 다시 앞의 승객 앱을 예로 들면 두 개의 사이드카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승객 앱에서 결제 앱으로 데이터를 교환할 때 SSL 인증서 삽입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상호 MTLS를 적용해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선 예제의 결제 앱과 승객 앱은 서로 오가는 모든 트래픽을 인정하고 암호화하고 유효성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메시는 또 오케스트레이션을 처리하고 모든 트래픽을 관리하고 측정하면서 실시간 모니터링도 지원을 합니다. 이제 엔진엑스 서비스 메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쿠버네티스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표준이 된 것처럼 이스트웨어가 일반적으로 서비스 메시 표준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스트웨어가 유일한 선택은 아니며 모든 사용자 또는 모든 사용 사례에 적합한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서비스 메시가 여러분의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지 명확히 하려면 팀과 이해관계자가 함께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메시를 고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서비스 간의 MTLS가 꼭 필요한지, 또는 인그레스, 이그레스 트래픽을 모두 포함하는 엔드-투-엔드 암호화가 필요한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서비스 메시가 필요하다면 엔진엑스 서비스 메시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F5 엔진엑스는 클러스터 내에서 더 높은 유연성과 더 많은 가시성 정보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플레인을 완전히 제어하기 위해 엔진엑스 서비스 메시를 발표했습니다. 또 엔진엑스 서비스 메시는 쿠버네티스 API 서버와 연동해서 앱에 대한 동적 지원 및
관리를 제공하는 가벼운 컨트롤 플레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엔진엑스 서비스 메쉬의 가장 큰 장점은 완전히 통합된 고성능 데이터 플레인입니다. 엔진엑스 플러스의 기능을 활용하여 가용성과 확장성이 뛰어난 컨테이너화된 환경을 운영하기 위해 엔진엑스 서비스 메쉬 데이터 플레인은 다른 사이드카가 제공할 수 없는 수준의 엔터프라이즈 트래픽 관리, 성능, 확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엔진엑스 플러스 인그레스 컨트롤러와 함께 사용을 하면 단일 구성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 플레인을 제공합니다. 엔진엑스 서비스 메쉬도 무료이고 또한 개발자에게 최적화되어 있으며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과 노스 사우스 트래픽 모두에 대해서 쿠버네티스에서 MTLS와 엔드-투-엔드 암호화를 구현하는 가장 가볍고 쉬운 솔루션이기 때문입니다. 리소스를 많이 소모하거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솔루션을 원할 때 엔진엑스 서비스 메쉬를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서비스 메쉬의 활용 사례를 보겠습니다. MTLS를 지원하기 때문에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환경으로 엔드-투-엔드 암호화 통신이 필요한 경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그레스 컨트롤러의 사용 사례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메쉬도 트레이싱 같은 사용 사례가 가능하고 클러스터 가장자리에 있는 인그레스에서 트래픽 플로우를 엔드포인트까지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메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능 분석 및 트래픽 관리에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세션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서비스 메쉬의 장점들이 여러분의 서비스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서비스 환경이 서비스 메쉬를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열된 5개의 체크리스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서비스 메쉬의 이점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장단점이 있듯이 서비스 메쉬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서비스 메쉬 없이도 충분히 여러분의 서비스를 훌륭히 서비스할 수 있고 서비스 메쉬가 꼭 필요한 상황이 오고 그때 그것을 받아들일 환경이 준비되셨다면 도입하셔서 더 좋은 서비스로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셔도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로의 전환은 목적지가 아니라 긴 여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긴 여정 속에 저희 F5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서비스에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니즈를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나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웨비나에서는 더 깊이 있고 기술적인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웨비나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며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웨비나는 9월 28일 화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쇼TV 홈페이지에서 다음 웨비나도 꼭 등록을 해주시고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